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시원하네요.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20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가 중소기업. 서울에서의 생활은 내가 자영업체나 회사라는 곳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고 그 세계를 알게 해준 시기이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공장이나 제조업체의 근무 환경은 무척 열악했다. 교회에서 머물며 다녔던 금반지 공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다. 값비싼 금을 취급하다 보니 도난을 우려해 창문을 모두 폐쇄했고 이 때문에 공장 안의 공기는 말할 수 없이 탁했다. 금속을 녹이는 과정에서 넣게 되는 청산가리는 유독성 물질로 탁한 공기 속에서 이런 독극물을 다루다 보니 건강이 형편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환경이 열악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일을 했던 나는 장차 우리나라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중소기업은 10곳 중 7군데가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실업자가 되어 있는가? 어떤 이는 청년들이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며 청년들을 나무란다. 물론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배려가 없는 차가운 말이다. 그 청년이 힘든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 공부를 한 혹은 그 이상의 공부를 한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가혹한 말을 쉽게 못한다. 내 자식이라면 몇 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수십 차례 떨어졌는데도 또다시 대기업 입사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고 적당한 곳에 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자식을 뒷바라지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취업 문제는 차가운 논리와 합리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많은 일자리를 마다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슷한 학력과 스펙을 가졌는데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고임금에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자신은 급여도 적고 복지 혜택도 별로 없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도 낮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은 폼이 나지 않는다. 괜히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친구를 보면 주눅이 들고 남자의 경우 여자들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선호하지 않으니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당장은 그렇더라도 장래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남아돌아도 청년들이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들의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하려면 중소기업 취업 시 만족스러울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장래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장 급여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함으로써 장래가 보장되는 희망이 있다면 망설였던 청년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청년들까지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나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구인단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몇 년 동안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고 거기서 2, 3년을 더 근무한 사람들이 이후 자신의 사업을 꿈꾸는 경우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로 3억 원 정도를 창업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몇 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 국가지원 기간 후에도 국가지원금은 없지만 그동안 임금 인상도 있고 2, 3년 정도 더 근무하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 일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자도 없지 않을 것인데 회사 내에서 관리자의 직책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연차이다. 이 정도라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면 청년 실업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무인 경우 신규 인력이 계속 들어오고 4, 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형태로 인력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인건비 절감 면에서 더 유리하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 당장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다니면서 후일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직을 삶의 도약을 꾀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와 비교를 해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좋지만 점차 승진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 후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 사업성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만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 것은 창업 지원 면에서는 아무런 이점이 없다.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창업 자금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사람은 창업 자금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비록 월급은 대기업보다 조금 적어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생긴다. 급여가 적어서 근무 환경이 나빠서 혹은 폼이 안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기피했던 중소기업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된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 내가 제시한 방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부모라고 도와주지 않을 테냐?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던 나의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져도 너무 급격히 달라졌기에 나는 그러한 변화를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틱한 비상이었으며 삶의 조건이 극적으로 완전히 반전된 일이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병철 회장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양아들이 되어 더 이상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 회장에게 기업 경영을 조언하며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으로서 국가 경영을 조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나의 책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소개를 했을 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참 천막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차가운 것이 계속 떨어져서 눈을 떴다. 나를 보호해주던 천막이 사라지고 내가 눈보라 속에서 그대로 눈을 맞고 누워있는 게 아닌가. 심한 눈보라에 천막이 날려가 버린 것이었다. 눈보라로 눈을 뜨기도 어려운 한밤중에 천막을 찾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바위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에 있는 판잣집의 화장실 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아차할 시간도 없이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한 달간 등교는 고사하고 꼼짝도 못한 채 싸늘한 눈을 먹으며 천막 속에서 다리가 나을 때를 기다렸다. 나는 누워서 내 미래를 그려보았다. 어린 시절 탁발성은 내게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세상을 편안히 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기대를 담아 내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는 어느 날부터 내가 누구이며 왜 이 고생을 하며 여기에 서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종교를 샅샅이 공부해왔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도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술도 한 번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면서 꿈을 이루려는 사명감에 차 있었다. 살아가야 하고 학비를 마련해야 했으므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사이의 약간의 틈도 허비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 정치와 경제, 세계 정세까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번 본 것은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분석되고 이전 것과 통합되어 저장되었다. 50여 년 전도 더 지난 지금도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했던 한문책과 불교나 기독교의 경전의 내용, 학교에서 배우고 때로 독학으로 공부했던 정치와 경제, 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또 누나가 읽어주던 수많은 시와 버스 안에서 들었던 흘려간 노래들도 거의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나 다리뼈가 붓고 걸을만 해지자 나는 마을로 내려갔다. 판자촌에서 부업으로 실내용 슬리퍼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이 비쩍 마른 몸으로 눈이 퀭하여 내려오는 나를 보더니 슬리퍼 10켤레를 내밀며 팔아서 다시 학교에 가라고 하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 책가방에 넣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를 물색하다가 장충동으로 갔다. 거기서 어느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책을 보며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문이 열렸다. 대문 안을 바라보니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운전기사인 듯한 남자가 나를 등지고 서서 열린 차문을 붙들고 있었다. 열린 차문 안으로는 아주머니가 걸터앉아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고 중령쯤 되어 보이는 다른 남자는 내가 있는 대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책가방에서 슬리퍼 하나를 꺼내 들고 얼른 모자를 벗으며 쏜살같이 달려가 나를 향해 서 있는 어른에게 슬리퍼를 보이며 말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이 슬리퍼를 다 팔아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게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꼭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내 손을 붙들고는 잠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여보, 오늘 외출은 취소하고 방에 좀 들어갑시다 라고 했다. 외출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나를 끌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어간 어른은 집안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들을 부르더니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어른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기업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이었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는 그분의 부인이었다. 밥상이 차려져 나오자 그분은 밥을 갑자기 먹으면 목이 막힐 수 있으니
달걀 프라이부터 먹으라는 등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며 내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셨다.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자 그분은 내 이름과 사는 곳과 누구와 사는지 등을 물었다. 나는 혼자 산에서 살면서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분은 나더러 자신의 양아들이 되어달라고 했다.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며 곤란하다던 뜻을 비쳤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비록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늘 가슴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분은 성은 바꾸지 않아도 좋고 그냥 양아들로 자신의 집에 와서 살면 된다며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자신이 신발을 다 사줄 테니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라며 슬리퍼 10켤레 값으로 2,000원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1시간이 넘도록 내가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너는 내가 남의 부모라고 도와주지 않을 테냐? 나는 그의 말에 고개가 수그러졌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 성을 그대로 갖는 걸로 하고 어르신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독히도 가난한 고학생에서 한국 최고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다리가 부러져 스스로 깁스를 하고 한 달여 동안 산중턱에서 눈을 주워 먹으며 견디다가 그럴 정도가 되자 야윌대로 야윈 몸으로 동네 사람의 온정이 깃든 슬리퍼를 팔러 갔다가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내 나이 19살 때였다. 나는 슬리퍼 값으로 받은 2,000원을 도로 내놓으며 제가 양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 받으십시오 라며 돌려드리려 했다. 그분은 필요한 데 쓰라며 거꾸 받지 않으려 하시다가 나의 완강함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넣었다. 그러고는 운전기사를 불러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짐을 싣고 오라고 했다. 나는 혼자서도 버스에 싣고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그분도 완강하여 결국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짐을 정리하여 왔다. 운전기사를 딸려보낸 것은 나만 보냈다가 혹시 내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양아버지인 회장님과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지난날 내가 공부했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와 동서양의 사상은 물론이고 주역, 천문, 풍수지리, 관상 등의 동양학과, 천부적인 천의지를 토대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많은 말씀을 해드렸다. 회장님은 매우 진지하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님은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나는 성심성의껏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에 수시로 근로관리자 회의를 열어서 노사가 함께 기업을 이끌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여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충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기업이 갈등 없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등 12가지의 회사 경영 비결,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말씀드렸다. 회장님은 내 말을 신뢰하고 실제 적용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로 인해 나는 양아버지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